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슬람의 역사 3부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무함마드의 이슬람 창시를, 2부에서는 이슬람 최고 통치자를 일컫는 칼리프를 선출로 추대하던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 세습으로 넘어가는 우마이야 왕조와 함께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세습을 통해 왕조를 만들기 시작한 이슬람 왕조와 국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첫 왕조는 우마이야 가문 출신의 다마스쿠스 총독 무아위야가 알리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다마스쿠스로 수도를 천도하며 661년 개창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알리 가문과 세력을 무찌른 무아위야 1세가 칼리프가 되어 칼리프직을 세습하기 시작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시작되었죠.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만큼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슬람 왕조들은 우마이야 왕조에서 파생했다고 할 정도로 이슬람사에선 상징성이 큰 역사랍니다. 661년 시작한 우마이야 왕조는 750년까지 약 100년간 총 14명의 칼리프들이 있었습니다. 2대 칼리프이자 무아위야 1세의 아들이었던 야지드 1세때는 여전히 저항하던 알리의 자녀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알리의 아들이자 하산의 동생인 후세인이 자녀 세력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야지드 1세는 카르발가에서 후세인 세력을 정벌하고 후세인을 잡아 처형해 그 가족들마저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다만 우마이야 왕조를 여전히 부정하던 세력들은 계속 남아 시아파가 되죠. 그런데 후세인이 잔인하게 죽어 오히려 야지드 1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겼고, 또 칼리프를 세습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이들도 많아서 과거 우마이야 가문에 충성했던 원로들도 우마이야 왕조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칼리프 세습은 무함마드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븐 주바이르가 반란을 일으키며 2차 이슬람 내전, 즉 2차 피트나가 발생했습니다. 이븐 주바이르가 일으킨 2차 내전은 한동안 진압되지 못했는데, 이븐 주바이르 반란 세력을 진압하지 못한다는 것에 무아위야 1세 직계 칼리프들은 지지도를 잃어버렸고 4대 칼리프로 우마이야 가문의 반계 가문이었던 마르완 1세가 추대되었습니다. 692년 마르완 1세의 아들이자 5대 칼리프였던 아브드 알 말리크가 이븐 주바이르 반란을 진압하고 이븐 주바이르는 전사하면서 2차 이슬람 내전은 우마이야 왕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5대 칼리프 아브드 알 말리크는 내전의 종전을 축하하고자 예루살렘에 바위의 돔이라는 모스크를 건립하였죠. 내전을 종식시킨 5대 칼리프 아브드 알 말리크는 북아프리카 원정에 나서서 튀니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6대 칼리프인 왈리드 1세는 북아프리카에서 오늘날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진출을 꽤 했는데요. 북아프리카에서 지브롤타 해협 하나만 건너면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는 유럽 게르만족의 분파인 서고트족이 세운 서고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711년 과달레테 전투에서 이슬람군의 대승으로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하였고, 훗날 15세기 레콘키스타의 완료로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되기 전까지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에는 이슬람 궁전이나 유적들이 그토록 많은 거랍니다. 이로써 우마이야 왕조는 지하드, 즉 성전을 표방한 원정으로 유럽까지 진출한 이슬람 역사상 최대 강력을 구가했는데요. 우마이야 왕조가 유일하게 함락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콘스탄티노플만은 수차례의 공격에도 버텨내며 이슬람이 함락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기존의 영토가 아라비아 반도, 시리아, 이란, 이집트에 이르던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피전복민들의 종교도 무작정 배격하지 않고 오직 세금만 거둘 뿐 그들의 종교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 때는 아랍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정복민들에 대해서도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하였죠. 8대 칼리프인 우마르 2세 때 잠시 선정을 베풀며 차별 정책들을 최소화하긴 하였으나 9대 칼리프 야지드 2세 이후로 칼리프들이 사치스러운 삶을 일삼고 피정복민들에 대한 차별 정책들이 이어지며 각지에서 반란이 터지는 등 우마이야 왕조가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10대 칼리프 히샴 시절에는 732년 유럽의 게르만, 프랑크 왕국의 궁제 카룰루스 마르텔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럽 내륙으로 진출하려던 이슬람군을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우마이야 왕조의 팽창에 제동을 걸었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을 향한 원정에도 지속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특히 740년 아크로이누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에게 대패배를 해버렸는데, 이때 지휘관들이 대부분 왕족들이라 우마이야 왕조의 권위가 실추되어 버립니다. 각 지방에서 여러 반란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우마이야 왕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반란 세력 중 가장 큰 반란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친족의 후손인 아부 알 아바스 집단이었습니다. 알 아바스는 그가 무함마드의 친족이야말로 칼리프로서 정통성을 갖는다며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하던 시아파의 지지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우마이야 왕조에 반발하는 이란계 이슬람, 심지어 비이슬람 집단도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사실 이때의 반란은 종파를 떠나서 무능해진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반발이었던 만큼 우마이야 왕조에 실망한 수니파,
상당수도 알 아바스와 함께했습니다. 알 아바스는 옛 알리가 터전을 잡았던 쿠파에서 세력을 규합했으며 우마이야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였던 14대 마르완 2세는 알 아바스의 반란을 진압하려 했으나 도리어 패배 후 수도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미 민심마저 잃어버린 마르완 2세는 다마스쿠스에서도 쫓겨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알 아바스는 다마스쿠스를 점령했고 그 안에서 우마이야 왕실을 학살하곤 도망간 마르완 2세를 잡아와 처형하였습니다. 750년 우마이야 왕조는 이렇게 절단나고 알 아바스가 칼리프로 선출되면서 아바스 왕조가 시작하였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수도를 여러 번 옮기는데 그중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수도였던 도시는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였습니다. 이슬람의 수도, 즉 중심지가 정통 칼리프 시대의 메카와 메디나, 우마이야 왕조 시대의 시리아 다마스쿠스보다 더 동쪽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슬람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로 퍼져갔습니다. 750년이 참 공교로운 해인 게 아바스 왕조가 개창한 연도이자 동양에서는 중국의 당나라가 몇 년 전부터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를 통해 진행해오던 서역 원정에서 고선지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진출한 해였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아바스 왕조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겠죠. 두 거대한 세력이 만난 곳이 중앙아시아의 가운데였기에 그들의 싸움은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751년 중앙아시아 패권을 두고 두 강대 세력 이슬람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가 카자흐스탄의 탈라스라는 강에서 마주하였습니다. 나름 유명한 전투임에도 탈라스 전투의 병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도 학계에 정설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슬람 측 병력이 당나라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겁니다. 당나라의 원정에 쫓겨난 서역의 투르크 계열 민족들이 이슬람에게 붙었거든요. 반면 당나라는 수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충분한 보급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과는 이슬람의 승리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병력이 고선지를 비롯해 극소수였다는 것으로 봐서 당나라군이 괴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라스 전투로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탈라스 전투는 동서교류사의 또 하나 역사적 의의가 남다른 전투 중 하나였는데요.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군이 데려간 당나라 포로들 중에는 제지 기술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이 이슬람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 우월주의를 지나치게 들이밀었기에 각종 반란으로 멸망했다고 본 아바스 왕조는 물론 아랍인과 비아랍인, 이슬람교와 비이슬람교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큰 차별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 칼리프들은 간혹 타종교 타민족을 탄압하기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바스 왕조는 비아랍인, 예컨대 이란인, 투르크인들과 비이슬람교, 예컨대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크리스트교 사람들도 능력만 있다면 중용했고 비아랍인이어도 이슬람교면 아랍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려고 했고 비이슬람의 경우 무작정 탄압하기보다는 유인책으로 회유하여 개종시키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아바스 왕조가 오래 존속될 수 있었죠. 더군다나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 이후 중앙아시아를 장악했기에 기존의 실크로드까지 장악하여 무역에도 왕성히 종사하며 많은 부를 벌여들였고 또 여러 나라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한국으로 치면 딱 통일신라 시대인데 울산항으로 들어와 통일신라와 교류했다던 이슬람 상인들이 바로 아바스 왕조 시절의 이슬람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다양성을 보장해주면 문화적 황금기를 구가합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 시대를 이슬람의 황금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슬람 문화의 황금시대를 맞이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괄몰카만한 성과를 보인 분야가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원래 중동 지역이 수학과 과학이 발달해 있었는데 아바스 왕조에 이르러 더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수학 방면에선 대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대수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알-콰리즈미는 사실상 최초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중학생 때 배우는 풀이 방식이 알-콰리즈미의 풀이를 배우는 것이며 그의 이름에서 따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도 생겼죠. 뛰어난 천문학자들도 많아서 아마 이슬람의 역법인 회회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회력이란 아바스 왕조 시절 만든 천문서를 한자로 번역한 역법이고 이것이 훗날 한국에도 영향을 주어 세종대왕이 칠정선을 만드는데 큰 참고가 됩니다. 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 자연스레 공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건축도 발달하는 법이죠. 당대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기존 페르시아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문학도 더 발전하여 아바스 왕조 때는 천일야화라는 소설집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천일야화가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이 소설집에 알라딘, 신바드의 모험 같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죠. 이븐 시나, 이븐 루시드 같은 거물 철학자 겸 신학자들도 이 시대 사람들이었죠. 이븐 시나와 이븐 루시드는 심지어 크리스트교 유럽 문화권에서도 중세 시대부터 떠받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정말이지 지식의 요람이었는데요. 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났다던 아바스 왕조의 7대 칼리프 알 마문은 816년 지혜의 집이란 대도서관을 설립했는데
지혜의 집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서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시대와 문화권과 공간을 막론하고 없는 재료가 없는 도서관이었죠. 더불어 이슬람 해상상인들도 많아지고 이들이 동남아시아로 퍼지면서 훗날 동남아시아에 이슬람이 퍼지는 계기가 되죠. 한편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우마이야 왕실 가문이 학살당할 때 겨우 살아남은 왕족 알-라흐만 1세가 옛 우마이야 왕조 중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도주해 756년 그곳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재건국합니다. 이 왕조를 후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후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최고 통치자의 칭호를 칼리프가 아닌 아미르를 사용했으나 알-라흐만 3세부터는 후우마이야 왕조에서도 칼리프를 사용하였죠. 따라서 8세기경부터는 이슬람 왕조는 아바스 왕조와 후우마이야 왕조로 갈렸는데 아바스 왕조를 동칼리프국, 후우마이야 왕조를 서칼리프국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바스 왕조의 출현과 이슬람 왕조가 쪼개진 건 상징적이었는데요. 문화 황금기를 일으켰던 아바스 왕조의 중심지와 수도가 옛 페르시아 영역이었던 만큼 비록 아직 왕실은 아랍인들이었지만 점차 이슬람의 중심지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고 또 아랍인이 아닌 페르시아계 이슬람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이슬람의 주도권도 아랍인에서 투르크계 혹은 페르시아계로 서서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르크계가 이슬람을 평정하게 되니 그 나라는 바로 사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